여러분, 지금 세계 뉴스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전쟁도 침공도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트럼프식 과장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왜 그냥 과장이 아닌지, 왜 동맹과 주권이 가격표로 환산되는 순간인지 그 구조를 딱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가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 동의로 매길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사실상 가격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사고 파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래서 트럼프의 목표가 소유권 이전이라기보다 통제권 강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 조건을 먼저 던져 협상의 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셋째, 유럽은 이걸 나토 붕괴 리스크로 보고 있고 멜로니는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며 나토의 북극 존재감 강화로 미국의 불안을 흡수하자고 말합니다. 넷째, 이 구조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세 권한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힘으로 질서를 만들고 법과 규칙은 사후에 따라오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은 이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의 수혜자가 아니라 계약과 생산과 거점으로 재정이 되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나토고 설마 미국이 동맹 땅을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진짜 목표가 영토 편입이 아니라 나토의 임무와 동맹의 운영 방식을 미국 쪽으로 다시 쓰는 것이라면 공격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린란드가 왜 갑자기 세계의 계약서 한가운데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로이터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은 경제학자의 한 문장입니다. 국가를 사고 파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 인수합병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국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수익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과 법, 문화와 역사, 안전보장 비용, 그리고 주민의 동의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를 GDP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덴마크 중앙은행 자료 기준으로 2023년 그린란드 GDP는 36억 달러 규모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계산이 멈춥니다. 그린란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덴마크 보조금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국가 가치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또 전 세계가 사활을 거는 희토류와 광물 자원이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추정만 수천억 달러라는 말이 돌지만 그 또한 미래의 채굴 가능성과 환경 규제, 인프라 비용, 가격 변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거주해온 이누이트 원주민의 존재입니다. 문화와 역사 같은 무형 요소를 따지기 시작하면 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북극 연구자가 지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역사적 선례를 끌고 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알래스카 매입. 하지만 로이터가 지적하듯 상황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팔았고 지금은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게다가 1946년 미국이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 16억 달러 정도로 언급되지만 80년 동안의 경제성장과 전략 가치, 자원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기준치로 의미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린란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애초에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성격의 대상인데 그걸 가격표로 부르기 시작한 순간 국제질서의 문법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은 그린란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단순히 매입 의사를 밝힌 정도가 아닙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린란드 획득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이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 국가안보의 필수라고 보며 북극에서 적을 억제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본다는 취지의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말의 진심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만드는 협상 지형입니다. 로이터가 소개한 해석은 아주 트럼프답습니다. 극단 조건을 먼저 던진다. 그 다음 상대가 반발하면 조건을 완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다. 이 방식은 관세에서 이미 반복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사안에서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 협상으로 들어가는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그린란드도 이렇게 바뀝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앞세워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제권 항목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제권 항목이 무엇이냐? 군사와 정보, 북극 항로, 자원 접근, 기지 운영, 나토 임무 재배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강력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소규모 군사 존재가 있다는 점이 보도됩니다. 소유권이 없어도 통제는 가능합니다. 법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기지와 협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며 자신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멜로니는 북극에서 그린란드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존재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우려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요. 이건 미국 편을 드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동맹 붕괴를 막는 완충장치입니다. 미국이 단독 행동을 할 유인을 줄이기 위해 나토가 먼저 북극에서 임무를 확대해 흡수하자는 뜻입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나토는 집합방위 체제인데 한 동맹이 다른 동맹의 영토를 무력 옵션까지 언급하며 흔드는 순간 나토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러 매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특수작전으로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사건을 함께 언급합니다. 국가 주권을 상대로 한 행동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린란드 발언을 말이 아닌 옵션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유럽의 내부 온도차도 중요합니다. 멜로니는 완충형 관리형입니다. 반면 다른 유럽 지도자들은 더 직설적으로 트럼프식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흐름이 보도됩니다.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미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해 동맹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동맹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럽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세계 반응 그리고 더 큰 구조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린란드 하나만 떼어보면 이상한 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벌어진 두 사건을 붙이면 그림이 바뀝니다. 하나는 관세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안법 IEPA의 근거에 가능한지 판단을 앞두고 있고 1월 14일에 주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공지가 보도됩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1,335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세계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는 단지 경제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의회 권한을 침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환급이 필요해도 재무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재무부 현금이 약 7,740억 달러 수준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미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원이 뭐라 하든 우리는 재정과 다른 법적 수단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로이터는 트럼프가 설사 제동을 걸려도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법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건 관세가 단순 정책이 아니라 통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로이터는 마두로 체포 작전이 수개월 계획됐고 150대 이상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전합니다. 또 유엔에서 이 체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정황도 보도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AP도 마두로의 미국 내 재판과 변호인 선임을 둘러싼 혼란을 전하며 사건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개됐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말 속에 있었고 규칙이라는 말 속에 있었고 가치라는 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계약과 통제로 재편되면 한국은 말이 아니라 기능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포지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첫째, 한국은 생산과 공급망의 핵심 노드입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배터리, 원전,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물류와 정비 능력까지 동맹이 요구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납품과 유지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들파워 협력의 축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도 감정보다 안보와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도 결국 미중 양극 구도에서 미들파워의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은 선택의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미국과의 안보관계, 일본과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 이 세 축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도덕적 선명함만으로 움직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실용만으로 움직이면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태도입니다. 하나는 원칙의 언어를 유지하되 다른 하나는 실행의 언어로 증명하는 겁니다. 원칙은 주권과 국제법입니다. 실행은 생산, 기술, 정보, 거점, 그리고 동맹의 운영 기여입니다. 그린란드 이슈가 한국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동맹국조차 협상의 대상으로 부르는 시대에는 한국도 언젠가 누군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필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능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린란드 가격은 계산이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가격표를 붙이려는 발상 자체가 주권의 문법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을 감수하고도 가격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세계는 규칙에서 계약으로, 동맹에서 거래로 이동합니다. 유럽은 나토를 지키기 위해 완충 메시지를 내고 미국은 옵션을 열어둔 채 협상 지형을 흔듭니다. 관세 소송에 1335억 달러 황금 리스크, 그리고 베네수엘라 작전에 150대 이상 군용기 동원 같은 숫자들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행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 구조 속에서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운영과 생산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